올라오신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서 한번 구성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격차 5번 문제력을 굉장히 비장하고 엄청 의미 있는 단어로 이분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학교 선생님이신데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홍예진 작가님이 생각보다 엄청 대단하신 분이었거든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분의 경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스펙 몇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하나씩 얘기 드리면 오 하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굉장히 동안이신 화이팅! 20년 차 더 떨리는데요. EBS 강의 온라인 교사 교과서 연구용 미치겠다. 교육자 작년에 지금 행복해질 너에게를 쓰셨는데 오늘 네. 바쁜 일정 가운데 박차를 가해서 이 다가오는 내년 시대에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 도움이 되는 책을 쓰고 싶다고 작정하고 정말 피를 쏟아내면서 만드신 초격차 교과문해력 작가 홍예진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걸 어쩜 좋지? 너무 대단하게 소개시켜 주셔서. 안녕하세요. 저는 다정한 언어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생각쟁이 홍예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에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안 떨려고 했는데 처음은 어쩔 수 없이 떨리는 것 같아서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가 너무 민망하긴 한데 이 책은 그래도 전문가스러운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엄부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한번 강연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후두연 끝으로 성대 결절이 와서 목소리가 계속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물을 마셔도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자, 해볼게요. 짐이 너무 많네요. 어떻게? 일단 제가 책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 책은 어쨌든 유초등학생 학부형이라는 조금 뾰족한 타겟을 갖고 있는 책인데 저의 북콘에서는 그분들만 오시지 않을 것 같은데 강연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서평으로 계속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생각쟁이님이 타겟 독자를 조금 좁게 설정하신 것 같다고 어른들이 읽어도 충분히 괜찮은 이야기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생각해 보니까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마음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든 언어 경험들이 우리 언어 창고에 쌓이고 그게 우리 문해력의 바탕이 되고 우리 모든 언어 능력의 바탕이 된다는 건 어른이나 아이들이랑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아이 얘기가 나오면 어른으로 조금 넣어서 나로 치환해서 생각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을 받아봤더니 거기에 질문지에 정말 좋은 질문들을 되게 많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연을 구상할 때 그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이거 내 얘기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힘이 되어요. 자, 어디 갔지? 그럼 첫 번째로 왜 문해력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대답해 주실 분 있나요? 없어. 고윤이. 우리 일상 가운데 필요한 능력이라서. 고맙습니다. 또요? 또 있어요? 문해력? 고쌤에게. 저랑 통하셨네. 문해력이라는 건 어쨌든 우리가 언어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연결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해력이라는 거는 말과 글 그리고 그 너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이 문해력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가볼게요. 제가 초등교사라서 조금 차근차근. 자, 그러면 왜 지금 문해력이 필요할까요? 문해력이 중요한 거 아닌데 왜 지금 필요할까요?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는 연결과 소통의 위기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 많이 사용하는 AI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아이들의 학력은 올라갔지만 말과 글 그리고 근엄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은 부족해요. 왜냐면 그 웹툰 작가가 사인회를 열었는데 거기 카페에 이제 예약을 하게 창을 열었는데 그게 예약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카페에서 사과문을 올렸어요. 예약에 혼선을 빚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 전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서 구 트위터, 지금 X인 거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사과가 심심할 수가 있냐고, 그게 사과라고 한 거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심심하다는 표현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엄마 심심해 할 때 목소리가 잠깐 나와서 고맙습니다. 한 번만요. 아이고, 손이 덜덜덜. 심심하다는 의미는 따분하고 지루하다는 의미 하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맛이 심심하다. 그리고 내 패션이 심심해서 포인트를 줘야 되겠다는 그런 심심하다는 의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왜 깊은 마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 심심하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의미를 문맥에 넣어서 해석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또 소통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학교 현장에서도 종종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아이가 전출한다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전출 시 교과서는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반납해 주세요라고 적어줬더니 제대로 못 읽으셨겠죠. 그래서 사서라는 의미를 진짜 책을 사서 줘야 되는 줄 알고 새 책을 사서 보내셨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험학습 때 중식을 제공한다고 했더니 애들이 놀러가서 얼마나 힘든데 중국 음식을 주냐고 한식을 제공해달라고 진짜로 컴플레인으로 전화가 오셨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국수사과라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책을 갖고 오라고 알림장에 적어주는데 아이가 아마 쉼표를 잘못 찍었겠죠? 그래서 국수사과 이렇게 돼서 학부모님이 무슨 통합 과정에서 이게 국수, 면이랑 사과가 필요한 것보다 하고 진짜로 보내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해력이 부족하면 소통이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제미나이, 챗 GPT, 그로 뭐 할 거 없이 되게 AI가 많잖아요. 그걸 쓰려면 제대로 쓰려면 사실은 우리가 질문값을 제대로 놓고 프롬프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입력을 해야지 출력값도 좋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면 제대로 출력값을 얻을 수 없고, 두 번째로는 왜 AI가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받아보면 그런 이름의 논문이 없는데 이상한 논문을 내놓고 이런 게 얘기했다 막 그러면 이 레퍼런스 다시 찾아주라고 하면 들켰다 죄송해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AI가 주는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볼 수 있으려면 문해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대망의 오감입니다. 왜 오감일까요? 왜 오감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제가 오감을 왜 넣었을까요? 저 선물도 있는데. 선물도 가지고 있어요. 네. 이해와 소통에 네. 5가지 감각이 필요하다. 너무 잘하셨어. 여기.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언어를 쓰는 이유는
서로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나를 표현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 욕구 중에서 서로 연결되고 싶은 욕구를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해와 소통, 연결을 위한 언어라면 단순히 읽고 쓴다고 해서 이게 길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느끼고 연결될 때 이게 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오감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는 아이들이 뇌가 되게 말랑말랑하잖아요, 우리보다. 그래서 감각을 통해 언어를 배울 때 훨씬 잘 흡수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감을 넣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도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문해력에 대한 가장 큰 편견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많이 읽고 많이 쓰기만 하면 길러진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읽고 쓴다고 해서 그런 연결이나 소통 능력이 길러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가만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뭐 독서 교육이나 뭐 그런 학원을 보내고 엄마 아빠는 이제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에요. 일상에서 충분히 길러질 수 있고 우리 왜 필즈상 받은 허준희 교수님 있잖아요. 그 교수님 아버지가 허명회 지금 갑자기 성함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도 수학 능력이랑 모든 능력의 바탕은 언어 능력이고 그 언어 능력은 듣고 말하고 읽고 쓰면서 길러지는데 이게 모두 일상의 우리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길러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이 오감 문해력에 담아봤습니다. 자, 이제 뿅! 다섯 가지 오감을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한 번만요. 누구세요? 여기 4개 준비했습니다. 2개 넣어놨어요. 그리고 오늘 제일 멀리서 오신 분께 선물을 마련했어요. 고맙습니다. 이게 바로 경청과 끄덕임이 아이들의 문해력을 자라게 해요. 그러면 귀로 가겠습니다. 일단 이까지 넘어왔는데 이걸 안 봤네. 잠깐만요. 자, 귀는 바로 세상과 연결되는 첫 번째 창구인데요. 아이들은 맨 처음 태어나서 먼저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듣기가 모든 문해력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들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듣기. 그러니까 책에도 실어놨듯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엄마 아빠의 잘 때 들려주는 그 논리가 없지만 그래도 나름의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 아이는 이 이야기에는 처음과 중간 끝이 있구나 이런 이야기 구조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상력을 기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야기에는 항상 뭔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이런 인과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고요. 그리고 들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게 되잖아요. 이런 정리 능력은 읽기 능력이라든지 쓰기 능력으로도 전이 되기 때문에 듣기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학년까지는 영유아, 유초등, 초등 저학년까지는 이야기 듣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세요. 얘가 이 이야기를 들어서 귀에 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들려줘도 괜찮아요. 제가 오늘 오다가 남편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우리 애가 이 이야기 우리 반복해서 읽는 거 얼마나 들었지? 500번한테 들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아무리 반복해서 얘기해도 애들은 그 이야기 속에서 계속 새로운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뭐 스토리 라인에 주목을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그 안에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들의 쏙 빠져들어서 공감 능력도 길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고학년이 되면 이제 이 아이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더 자기 이야기와 자기 생각을 확장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들은 내용을
자신의 생각으로 연결해보고 말로 풀어보게 도와주시면 좋아요. 이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책에 다 실어놨거든요. 책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이번엔 입이에요. 입은 목소리가 너무 안 나가지고 머릿속에 흩어진 생각을 구조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말로 하려면 어쨌든 우리 나름의 논리적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틀에 맞춰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구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말하기는 이거 역시 읽기 능력이나 쓰기 능력으로 전이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때 아이의 말을 열어주려면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아이가 일단 마음이 편해야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맞아 그래 생각쟁이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좋아가지고 마음을 편하게 막 얘기를 하는데 만약 이러고 있으면 제가 나를 막 이러면서 말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중물 질문, 그러니까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아이를 관찰해서 그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의 말이 나오게끔 해주는 마중물 질문을 해줘야 되는데 차례차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안전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끊임없이 시그널을 어떻게 주셔야 되냐면 네 이야기는 엄마한테 정말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 이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얘기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막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을 하니까 제 친구분이 어떤 얘기를 하든 가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통했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뭔가 그래도 그 안에서 이분들이 가치를 찾아주실 거야 막 이러면서 혼자 막 마음을 달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려면 일단 첫 번째 비언어적 시그널은 지금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주시는 거, 끄덕거려 주시는 거, 경청해 주시는 거, 그리고 맞장구 쳐 주시는 거. 그리고 말을 할 때 아이가 얘기를 할 때 그랬어? 그랬구나. 정말 이렇게 약간 오버액션을 좀 해주시면 아이들은 말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초보쌤도 계시는데 학교에서 애들을 말을 꺼내게 하려면 진짜 사실 몰랐는데 정말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 근데요 오늘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런 비언어적 언어적 시그널을 보내주시고 근데 만약에 애들이 말문을 막게 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듣고 있어? 하면서 폰을 보시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스레드를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애들은 바로 아는 거죠. 찔리죠. 그리고 애가 얘기했어요. 근데 보통 이게 조금 근데 있잖아 하고 근데를 붙이는 순간 아이는 하고 심리적 장벽을 느끼게 되거든요. 내 말이 이게 안 맞는 건가 하고 판단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말을 못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말하고 싶은데 생각이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기다려줘야 되는데 야, 너 왜 말 안 해? 왜 말을 먹어? 왜 말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에 애는 말을 닫아버려요. 엄마조차 나를 받아주셨는데 말을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리고 이건 사담인데 제가 리액션이 좀 좋다고 그래서 말을 하시면 제가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말할 맛이 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말을 하게끔 하는 말들이 뭔지 생각해서 내 아이에게도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요시자키 신스케의 이게 정말 나일까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싫어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실어놓고 여기 보면 막 적게 돼 있어요. 이거를 저희 애들이랑 할 때는 여기를 비워가지고 여기 막 쓰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해보게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는 나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나에서부터 점점 확장해서
우리 이렇게 세상으로 쭉 갈 때 이 사고도 확장되고 이야기도 확장하고 내가 글쓰기 자체도 확장될 수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도 나, 너, 우리로 확장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이 책으로 한번 여기에 나오는 질문들 가지고 얘기해 보시면 참 도움이 될 거고, 아이가 없다, 부크님처럼 그러면 나 스스로에게 말을 하면 좋아요. 미스인 분들 여기 몇 분 보이시나요?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미스. 맞다.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자, 이번에는 눈입니다. 이번엔 읽기인데요. 읽기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를 보는 능력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텍스트를 읽었어요. 읽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 너머에 있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읽기라는 거는 이 글자라는 걸 통해서 작가는 그 글자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생각, 내 감정, 그리고 그때의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 그 글자에서 그 모든 것을 읽어내는 능력이니까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를 보는 능력이에요. 그럼 이거는 관찰력이랑 관련이 돼 있는데, 왜냐면 세상을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세밀하게 보고 변화를 잘 알아차리고 이렇게 할 때 읽기, 그러니까 텍스트에서도 그런 거를 잘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찰력이 바로 읽기 능력의 바탕이 되는데, 우리 풀꽃 작가 나태우 주시님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고 하셨잖아요.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저도 자세히 봐야 예쁘고 자세히 봐야 잘생겼고, 뭔가 자세히 봐야지 뭔가 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려면 관찰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읽기의 토대가 되는 관찰력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책에 자세하게 실어놨는데, 그 중에 그 많은 것 중에 뭘 골라야 될까 하고 선택한 게 이 의미장치 찾기인데요. 작가는 이 글을 쓸 때 항상 독자가 내가 이 메시지를 적어놓은 걸 발견하면 좋겠다고 쓰지, 무슨 숨바꼭질 하듯이 막 안에 막 다 숨겨놓고 이거 발견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작가들은 없잖아요. 꼭 글 안에 들어가면 내가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발견해주면 좋겠다 하고 글 곳곳에 이정표처럼 의미장치들을 심어놨어요. 그거를 책에 7가지를 적어놨는데 여기서는 딱 2가지만, 왜냐면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그것들이 필요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 2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 여기 없네? 제가 그냥 말을 할게요. 그 책에 보면은 어떤 책이든 특히나 그림책을 보면 옆에 보면 그림 속에 단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그림 속에 단서들이 많다는 걸 아이 혼자 발견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여기에서는 귀가 덮였다고 이게 펼쳐졌는데 왜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같이 읽어주고,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얘기해 주면 이게 진짜 쉬운 건데 아이들이 놓치기 쉬운 거, 이게 접속사, 연결어에 관련된 건데, 책에 보면 그러나, 그래서, 그러므로, 하지만, 갑자기 뭐 이렇게 전환되는 그 내용이 전환되는 의미를 다진 연결어들이 등장하는데, 이것들을 애들이 발견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글에서 여기서는 분위기가 이렇게 전환되는구나, 여기서는 이 말을 하고 싶구나, 이런 거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탐정이 단서를 찾듯이 발견할 수 있게 이런 습관화하게 도와주려면, 첫 번째로는 아이가 읽고 있는데 다그치면 너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아직까지 읽고 있니? 이게 아니라 보고 있을 때 더 깊이 그 텍스트에 빠질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세요. 애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2번째는 애 혼자 그래 해 하고 나는 가버리면 안 돼요. 같이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아이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제 말을 잘 못하는 편이라서 엄마한테 얘기를 잘 못했는데, 엄마가 옆에 이렇게 와서 손만 잡아주셔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게 내버려주지 말고 처음에는 여기서 요 말이 나왔네? 여기서 무슨 말 하려고 이러는 거지? 하고 옆에서 같이 읽어주시면 아이가 이런 습관을 가지는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흐뭇하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쓰기예요.
이거는 듣고 말하고 읽으며 쌓은 경험과 지식이 글자와 문장으로 피어나는 게 쓰기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는 연필을 이렇게 서툴게 잡고 뭘 따라 쓰는 것 같고 뭘 쓰는 것 같은데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싶다가 나중에 보면 어느새 쓰면서 자기 생각을 담기도 하고 감정을 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쓰기 자체를 즐기고 쓰기 활동으로 나랑 연결되고 또 다른 사람이랑 연결되고 결국에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려면 처음에 아이가 어릴 때는 어쨌든 항상 뭐든지 마음이 먼저잖아요. 정의적 역가장치를 낮춰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쓰기 활동 자체 애들이 이거 정말 즐겁네, 어려운 게 아니네 하는 느낌이 가질 수 있도록 내용에 충실하게 해주시고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제 얘들은 글 속에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생각은 틀에 담아야 된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의 구조를 가지고 쓰게 하고 글의 목적을 가져야 된다.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그리고 내가 누가 봤으면 하고 이 글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쓸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구체적인 방법은 또 책에다가 심어놨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 글 쓰려고 앉으면 처음에 드는 생각이 어떤 거예요? 나 글 쓸 게 너무 많아 이거예요? 아니면 어때요? 뭘 쓰지? 이렇게 막막하고 저 벽에 보이는 것처럼 종이는 하얗고 글은 까만데 어떻게 쓰지 막 고민이 되잖아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막막해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자기가 너무 막막하고 글쓰기 자체가 두려우니까 그 감정이 내 생각들을 막고 있어서 내가 생각이 있는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이의 그 생각, 이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한 문장만 나오게 도와주시면 되는데요. 이걸 책에는 지금 한 말 그대로 써볼래의 마법이라고 약간 유치하지만 재밌게 적어놨어요. 이걸 한번 예시로 들어보면 제가 2학년을 가르칠 때 아이한테 얘들아 이제 여름방학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 여름방학 때 뭐 했는지 한번 써볼까? 라고 했더니 선생님 저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모르겠어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게 없어요. 이렇게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물론 막 즐겁게 쓰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반응이 이렇거든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든지 마음부터니까 이 글쓰기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셔야 돼요. 아니 완벽하게 안 써도 돼. 이거 뭐지? 답도 없고 그냥 네가 한번 해보면 돼. 완벽하게 안 써도 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물어보세요. 어떻게 물어보냐? 여름방학 때 부모님이랑 어디 간 데 없어? 그러면 말하겠죠? 뭐라고 얘기하겠죠? 부산에 갔어요. 부산에서 뭐 했어? 부산에서 수영을 했는데 모래사장에서 모래성도 쌓고 근데라고 애들이 근데라고 덧붙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그때가 바로 기회예요. 오바해서 물어보셔야죠. 근데 할 때 계속 물어보세요. 그리고 묻지 않아도 애들이 막 술술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쌓는데 우리 동생은 그걸 샀다가 제대로 안 된다고 울었고 수영을 하다가 아빠가 튜브를 밀어줬는데 튜브가 자꾸 흔들거려서 힘들고 막 말이 막 나와요. 그러면 그때 바로 지금 할 말 진짜 많잖아. 그거 그대로 쓰면 되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말이랑 글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말이 글로 그대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고 쓰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마법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글 쓸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생각을 담아내는 그 틀을 줘야 되는데 그 틀이 제가 책에 심어놓은 육하원칙이랑 마인드맵이거든요. 그걸 활용하면 좋습니다. 잠깐 집중력이 흐려지는 것 같아서 자, 박수를 한번 쳐볼까요? 한 번만 치면 돼요. 이게 안 돼. 고맙습니다.
부산에 오신 파파님이 계속 보여서 너무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부산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끝냈으니까 마음으로 가볼게요. 마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그 모든 힘들이 연결되는 곳이 바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문해력이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의 문해력은 점점 단단해지고 그 문해력이 힘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저 오감 문해력의 1, 2, 3, 4장에 마음을 곳곳에 심어놨는데 5장에서는 특히나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관계의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언어를 쓰는 이유가 사람들과 관계 맺고 나와 관계 맺고 연결되기 위한 건데 그 관계의 언어를 몰라서 애들이 되게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막 싸우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 가정에서부터 이 관계 언어를 써야 된다는 그런 예시들을 안에 주옥같이 심어놨어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마음에서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이는 저희를 보고 배워요.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감정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관계 지을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엄마 아빠를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3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그러니까 애가 슬프다 그러고 난 짜증나, 나 질투가 나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감정은 나쁜 거야 라고 감정의 네이밍을 해주는 순간, 구분을 짓는 순간 아이는 이런 감정은 가지면 안 되고 표현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해서 그 감정을 표현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아이가 감정을 표현할 때는 그대로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애가 막 울어서 엄마 나 너무 슬퍼요 하는데 그거 슬픈 일 아닌데? 이렇게 맞거나 엄마 나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마음 아픈 일 아니고 별거 아닌데? 이러면 아이는 너무 속상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부모 역시 자신의 감정을 마주보고 솔직하게 표현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를 보고 배우니까요. 너무 피곤한데 애가 엄마 청설모를 봤는데 이게 너무 귀여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요. 근데 나는 이미 퇴근길에 들어와서 너무 지쳤어요. 그때 그래 그랬구나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다고 해서 애들은 자기 말에 엄마가 집중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 이야기가 가치가 없구나 하고 말문을 막게 돼요. 그럴 때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주시는 거죠. 엄마가 지금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이 청설모 얘기를 귀를 기울일 수 없을 것 같은데 10분만 기다려줘? 이런다고 안 기다려줄 애들 없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표현하고 그럼 애들도 나도 친구들한테 불편할 때는 좀 표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배우게 되겠죠. 근데 이럴 때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애들이 표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감정 어휘가 부족할 때예요. 애들이 내가 안에 있는 감정들이 엄청 많은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를 때는 단어를 배우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책에 3가지를 적어놨는데 그 중에 오늘은 뭘 알려드리려고 했냐면 이 무드미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글자가 안 보이네. 어떡하지? 저분의 성함을 까먹었는데 저 예일대 교수님이 개발하신 건데요. 이게 10 곱하기 10에서 지금 100개의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단어들에 냉장고에 출력해서 딱 붙여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낙담안이라든지 약간 아이들에게 어려운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엄마가 사용하는 걸 보여주시게 되면 아이는 내 감정을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약간 명암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짜증이 에너지 레벨이 높을수록 그리고 내 쾌적함, 내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이렇게 수치화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자기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이 감정이 내가 이 정도
있구나, 이만큼 낮춰야 되겠다, 그런 조절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드 미터를 감정 표현 단어를 익히는데 활용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이들의 문해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읽고 쓴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상에서 다정한 언어를 통해 듣고 읽고 말하고 쓰고 마음으로 연결되면서 키워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문해력이 콩나물 보면 콩나물 시루에 물을 계속 주면 계속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잖아요. 하나도 안 스며들고. 근데 며칠 지나고 보면은 그 콩나물이 어느새 자라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애들 문해력도 아이들에게 일상에서 조금씩 이렇게 다정한 언어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자라게 돼 있고 우리 문해력도 같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차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문해력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떡하지? 오유. 어떡하죠? 괜해? 이거 어떡하지? 엄살쟁이 잘하면서. 엄살쟁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